비트코인의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물론 페드발 금리 인상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제 돈 빌려서 투자했던 개인들은 다 떨어져 나가겠죠. 그죠? 돈 빌려서 무리하게 투자했던 개인들은 다 떨어져 나갈 겁니다. 왜냐면 어쩔 수 없이 현금화를 해야 되니까. 코인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 현금화를 안 한 사람들 많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가격을 조금 어느 정도 조정을 준 다음에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이슈들은 제가 보기에는 다 표면적인 이슈에 불과하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제가 보기엔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은 제가 비트코인 차트를 갖고 와 봤는데,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던 게 무엇이냐면,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녹화니까 지금 일주일 전이거든요. 자, 요때입니다. 요때가 바로 이제 가격이 굉장히 횡보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요때. 그래서 제가 현재 충분한 지금 뭐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이 수렴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충분한 가격적인 수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저점 이렇게 해서 이 고점 있죠. 이렇게 형성되었던 고점을 다시 추가적으로 이탈하지 못한다면은 굉장히 좀 패닉셀 비슷하게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제가 기술적 분석을 한번 해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위로 아예 추세가 돌파를 해야, 그래야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기존의 이 지리선을 아예 뚫고 내려가면서 이렇게 가격이 밀린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거의 13% 정도 밀렸다 보시면 되는데, 자, 이 가격적인 게 밀린 게 일단 사실은 저는 기술적 분석을 주로 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뭐 대외 변수를 다 막 여러분들 뭐 영자 신문을 보면서까지 분석을 하면서 비트코인이 무조건 이렇게 떨어질 거다 올라갈 거다 이렇게 뭐 하는 점쟁이 이런 느낌이 아니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차트를 굉장히 좀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주식 같은 경우는요, 차트도 중요하지만 사실 주식은 전반적인 이슈, 그죠? 그 종목에 대한 이슈라든지 뭐 테마가 순환이 된다라든지 뭐 그런 나름대로의 순환매 뭐 그런 것도 좀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뭐 전반적인 뭐 펀더멘탈, 그죠? 지금 차트가 완전히 망가졌다 하더라도 펀더멘탈만 좋으면은 언젠가는 올라갈 거라고 하는 그런 굳건한 그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언젠가는 주식은 올라가는데, 사실 코인은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우리가 그 온체인 데이터라고 하는, 그죠? 뭐 비트코인의 뭐 해시레이트 값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그런 굉장히 좀 볼 수 있는 거 지표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거래소가 개인 지갑으로 옮기고, 또 지갑이 또 개인 지갑, 뭐 개인 지갑에서 또 거래소로 옮기는 뭐 그런 나름대로 요소를 볼 수 있는 건 충분히 많다. 하지만 저는 그런 것도 중요하다라고 보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차트입니다. 비트코인은요, 특히 가상화폐 여러분들 차트를 무조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차트 분석을 통해서 충분히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예측을 했고, 실제로 가격이 좀 떨어졌죠. 자, 그러면은 가격이 무조건 떨어진다고 해서 안 좋다, 이것보다는 우리가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저점에서 조금 더 담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왜냐면 비트코인은 2,100만 개가 지금 수량이 한정이 돼 있고, 그리고 채굴이 이미 90% 이상 됐어요. 이미 채굴이 90% 이상 됐고, 나머지 10% 정도 10% 정도 남은 상태인데, 그 10% 때문에 가격이 막 좌지우지할 정도로 그렇게 저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방어가 이렇게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뭐 이제 예전과는 다르게, 그죠? 지금 많은 이제 펀드들, 뭐 해치 펀드들이라든지 아니면 투자은행들도 이제 적극적으로 ETF 같은 것들 펀드를 출시하면서, 그죠?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 방어가 예전으로 잘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이 왜 떨어졌는지 그 대략적인 이유부터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제가 여기 비트코인이 폭락 이유를 좀 얘기를 좀 해봤는데, 예전에는 우리 비트코인, 그죠? 작년이죠. 작년 7월 달. 그때 엄청나게 폭락이 나왔었어요. 그때 거의 29,000불, 3만 불대 초반까지 거의 뭐 한 30~40% 이상 갑자기 급락이 나왔었는데, 그때 이거 시즌 종료 아니냐, 비트코인. 뭐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한간에 많이 떠돌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제 나왔던 게 바로 이제 중국발, 그죠? 중국발 그런 규제가 있었다. 그죠? 중국이 아예 비트코인을 채굴하지 못하게 막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제 그럴만 했던 게 뭐냐면, 일단 중국이 거의 채굴량이 거의 1위였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중국이 채굴량 1위였기 때문에 그때 이제 뭐 전기세도 많이 나가고 뭐 여러 가지로. 근데 제가 보기에는 명목상으로는 뭐 전기료를 뭐 줄이기 위해서 뭐 환경 파괴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채굴을 금지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단은 여러분들 중국 정부, 그죠? 중국 정부 공산당이잖아요. 그 중국의 공산당. 지금 위안화를 가지고 이제 디지털 위안화, 뭐 옛날에 CBDC 도입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위안화를 여러분들 딱
어느 정도 통제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통제하지 못하면 자신들이 발행한 그런 통화 있잖아요. 그 위안화라고 하는 통화를 이제 또 컨트롤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비트코인을 그런 명목하에 제가 보기에는 채굴을 금지했다. 그래서 중국발 규제가 있고 나서 웬만한 채굴장들은 다 어디로 갔냐면요. 거의 중국에서 미국으로 아니면은 이제 카자흐스탄으로 많이 갔습니다. 이제 약간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미국으로 갔고요. 돈이 없는데 좀 채굴은 좀 싸게 하고 싶다 하시는 사람들은 이제 다 카자흐스탄 쪽으로 갔다. 카자흐스탄이 왜 좋냐면 일단 중국 쪽 입장에서는 가까워요. 그러니까 채굴 장비가 엄청나게 대규모로 있잖아요. 근데 그 채굴 장비를 대규모로 이동하려면 사실 그죠? 그게 뭐 컴퓨터 그래픽 카드 뭐 하나를 뜰랑 옮기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몇백 평, 몇천 평에 달하는 그런 채굴기를 다 옮겨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미국으로 한 번에 옮기는 게 빠를까요? 카자흐스탄으로 옮기는 게 빠를까요? 당연히 카자흐스탄으로 옮기는 게 빠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거의 절반, 그러니까 지금은 1위가 미국입니다. 하지만 2위가 지금 이제 카자흐스탄으로 됐는데 웬만한 그 중국에서 채굴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 카자흐스탄 쪽으로 옮겨지면서 이제 2위로 이제 갔습니다. 2위로 갔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카자흐스탄이 이제 나름대로 전기료가 싸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카자흐스탄 자체에서도 이제 그걸 규제를 좀 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전기를 너무 헛되게 쓴다, 뭐 그러니까 환경 파괴 좀 이런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채굴을 금지시켰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시레이트가 갑자기 떨어지면서 이제 비트코인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그것은 하나의 배경에 불과합니다. 물론 충분히 그럴 만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떨어진 거라고 좀 볼 수도 있어요. 볼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현재로서는 이제 충분히 좀 저점에서 다시 좀 주워 담을 만한 그런 가격이 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어지고 그리고 일단 해시레이트가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가격이 막 폭락이 일어나거나 뭐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 말 그대로 해시레이트가 떨어진 게 비트코인에 대한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해시레이트가 떨어진 게 아니에요. 해시레이트는 말 그대로 채굴량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가치가 진짜 이것은 무쓸모기 때문에, 쓸모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채굴을 하지 않아서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채굴량이 떨어지면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비트코인 자체에 대한 수요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 1비트코인, 그죠? 비트코인은 지금 4만 불인데 제가 보기에는 향후 한 5년에서 6년 안에는 최소 10만 불, 20만 불은 갈 거예요. 근데 그 가기 전에 충분히 이제 고래 입장에서는 조금 싼 가격에 많이 좀 사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퍼드 뉴스 같은 걸 많이 좀 터트리죠. 퍼드 뉴스. 그러니까 뭐 중국발 규제, 뭐 아니면은 뭐 카자흐스탄발 규제, 뭐 이것저것 다 갖다 붙이면서 얘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코인을 많은 사람들이 팔게끔 하는 거예요. 유도를 현금화를 시키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또 저점에서 좀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카자흐스탄 발 물론 아예 영향이 없지는 않아요. 영향이 아예 없지는 않다. 하지만 이것은 제가 보기엔 정말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비트코인이 망했고 시즌 종료라고 한다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자체에 대한 가치가 아예 없어야 돼요. 없다고 모든 사람들이 믿고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NFT, 메타버스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것들은 다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고 블록체인은 비트코인이 만들어 딱 그 탄생이 되었던 그 시기에 그죠? 자연스럽게 만들어낸 그런 기술이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 기술이 사실은 비트코인이 없었다면 만들어지지 않았던 기술이에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실생활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을 굉장히 좀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단순하게 그냥 기술적인 분석으로 봤을 때는 그냥 떨어지고 있는 그런 하나의 과정 중일 뿐이다.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기료가 비싸서 나름대로 이제 뭐 전기료가 비싸든 싸든 나름대로 이제 채굴이 이제 말이 못하기 때문에 규제를 좀 해서 가격이 좀 떨어지는 건 좀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이게 비트코인 가치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좀 메리트를 많이 못 느끼고 있기 때문에 코인을 이제 많이 사지 않는다, 많이 채굴하지 않는다 이런 느낌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안심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제 페드발 금리 인상 긴축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제롬 파월이 그죠? 얼마 전에도 비농업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비농업 고용지표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런 실업률과 말 그대로
농업 고용 지표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농업을 제외한 이제 고용률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고용률. 근데 이제 고용률이 나쁘면 당연히 실업률도 커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으니까 당연히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명분이 생기겠죠. 근데 지난달에도 그렇고 굉장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비농업 고용 지표가. 그런데도 페드가 계속 이제 금리 인상을 얘기를 하는 것 자체는 저 솔직히 좀 납득이 좀 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솔직히 금리 인상을 할 때는 되긴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양적 완화를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적 완화라고 하는 것은 무료로 돈을 찍어내는 거예요. 그죠? 무료로 돈을 찍어낸다. 그러니까 없는 달러를 찍어내기 때문에 당연히 달러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떨어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페드가 뭐 하는 데예요? 페드가 달러를 만들어내는 데고, 달러는 어떤 지금 위상을 가지고 있죠? 전 세계에서 독보적인 기축통화로 자리 잡고 있다. 근데 지금 옛날보다는 비트코인이 탄생한 이후에 옛날보다는 굉장히 좀 많이 의미가 퇴색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달러가 왕이다, 뭐 금이 왕이다 하지만 요즘에는 금값도 떨어지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물론 금값이 최근에 좀 많이 반등긴 하지만 금값도 많이 떨어진다. 그죠? 이런 것들이 방증하는 게 뭐냐면 예전처럼 그렇게 뭐 현금, 그죠? 현금처럼 이렇게 막 몰리는 그런 시대는 끝났다. 그러니까 무조건 현금의 왕이다, 이런 시대는 끝났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페드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떨어졌다. 물론 이것은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긴축을 하면은, 그죠? 나름대로 이 비트코인에, 여러분들 비트코인이 사람들에게 현금으로만 투자할까요? 절대 아니죠. 다 돈 빌려서 투자하고 신용 때문에 다 투자한단 말이에요. 나스닥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이유가 말 그대로 이제 그죠? 물론 개인적인 그런 자산을 현금성 자산을 투자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거의 보통은 대부분 다 뭐 데뷔 카드로 산다든지 아니면은 뭐 신용, 뭐 예를 들어 대출을 받아가지고 비트코인을 약간 몰빵한다든지. 왜냐면 코인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게 좀 있잖아요, 그죠? 뭐 가상화폐라든지. 근데 그것은 비단 코인뿐만이 아니라 나스닥도 마찬가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페드발 금리 인상을 통해서 금리가 진짜로 인상이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신용도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니까, 그죠? 이제까지 이 버블에 형성됐던 게 빠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조금 떨어질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걸 아마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아직도 여러분들 나스닥의 시가총액의 100분의 1도 제가 보기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건 무슨 말이냐면 진짜로 만약에 돈 많은 사람들, 진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워렌 버핏이라든지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뭐 투자은행이라든지 뭐 전체적인 좀 파이가 큰 그런 뭐 연방 정부라든지 뭐 각국의 정부들이 비트코인을 진짜 이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죠? 진짜 안전 자산이라고 생각해서 하나씩 매입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면은 진짜 말 그대로 나스닥의 시가총액의 100분의 1 수준도 안 되지만 현재 나름대로 조금 더 점유율이 커진다고 한다면 저는 자연스럽게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떨어지는 건 이 비트코인의 가치가 완전히 제로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가치가 진짜 쓸모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죠? 비트코인의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물론 페드발 금리 인상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제 돈 빌려서 투자했던 개인들은 다 떨어져 나가겠죠. 그죠? 돈 빌려서 무리하게 투자했던 개인들은 다 떨어져 나갈 겁니다. 왜냐면 어쩔 수 없이 현금화를 해야 되니까. 코인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 현금화를 안 하는 사람들 많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가격을 조금 어느 정도 조정을 준 다음에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이슈들은 제가 보기에는 다 표면적인 이슈에 불과하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제가 보기엔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럼 이제 언제 좀 반등을 할 거냐? 그런 걸 좀 우리가 얘기를 좀 해봐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럼 비트코인이 지금 이제 업비트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4,900만 원, 그러니까 5천만 원대 요 라인에다 걸려 있어요. 5천만 원. 근데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요 가격대가 굉장히 지금 뭐한 상태예요? 견고한 상태입니다. 이 자리가. 그죠? 전에 무슨 자리였어요? 이 자리가? 전에 굉장히 큰 매물대였다라는 겁니다. 전에 그 매물대인데 여기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여기도 지지를 받고 있고 여기도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있다 볼 수가 있고요. 자, 요때가 지금 언제냐면은 10월 1일이에요. 10월 1일 날 요 자리를 이렇게 지지를 해준다 하면서 올라갔죠. 자, 올라갔을 때 그때 해시레이트를 좀 볼게요. 제가 해시레이트 말고 채굴량입니다. 자, 이때가 7월 달입니다. 지금 이때가 7월 달은 충분히 넘어갔고 이때가 언제냐면요. 10월 달.
그러니까 10월 달이가 이때부터예요. 이때부터 채굴량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 근데 지금은 자, 채굴량은 그대로예요. 채굴량은 비슷비슷하게 그대로인데 아직까지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방어를 잘 해주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채굴량이 좀 금지가 되더라도 뭐 이게 단발적으로 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가격적인 그런 방어는 충분히 좀 해줄 거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비트코인이 현재 어떤 흐름의 형태인 것 같냐면 이렇게 충분한 조정을 좀 해주고 있는 상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게 뚫린다고 한다면 이 3,500만 원 정도까지도 다시 한번 1차 하락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밑에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때는 이제 뭐가 있었냐면 중국발 규제가 있었고요. 이때는 뭐 카자흐스탄발 규제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이즈가 그만큼 크지 않아요. 중국보다. 그리고 예전에는 진짜 말 그대로 거래 금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채굴 금지뿐만 아니라 거래까지 싹 다 금지를 해버렸다. 근데 여러분 중국의 인구가 몇 명이에요? 중국의 인구가 15억 명이잖아요. 그죠? 15억 명이나 되는 그죠? 그런 파이에서 규제를 때리는 것과 뭐 카자흐스탄 딱 하나 규제 때리는 것과는 굉장히 좀 그죠? 차이가 엄청나게 난다. 그래서 중국에서 거래 금지하고 중국에서 규제하는 건 사실은 좀 사이즈가 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솔직히 이런 퍼드 뉴스 같은 경우로는 제가 보기에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견고하다. 그래서 뚫린다고 하면 29,000불까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여기까지 떨어지기는 굉장히 좀 드문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비트코인을 사신다고 한다면 이 가격대 여기서 사면 제가 보기에는 손해는 보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는 자리다. 굉장히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자리다. 이렇게 저는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이 가격이 뚫린다고 한다면 저는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살 것 같아요. 비트코인을. 그래서 여러분들 비트코인 산다고 해서 5천만 원, 뭐 1억, 뭐 20억 이렇게 대출 받아가지고 딱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철저히 뭐 하셔야 돼요? 분할 매수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틈날 때마다 계속 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5천만 원이 됐든 1억이 됐든 상관없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여러분들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사셔야 돼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 비트코인은 충분히 저는 10만 불, 20만 불 가까이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점까지 떨어지면 충분히 산다. 만약에 물린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평균 단가를 조금 낮출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코인 개수를 조금씩 늘리는 걸 좀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발행량이 2,100만 개이기 때문에 한정돼 있다. 그리고 계속 거기에 걸맞는 코인들이 생기겠지만 뭐 안전자 생기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비트코인이 정말 블록체인의 기술이 정말 탄탄하다면 그죠? 저는 비트코인이 최소한 그래도 1억에서 2억 정도는 갈 거라고 봅니다. 저 연내 안에 갈 거라고 봐요. 연내 안에. 그러니까 2022년 안에 무조건 갈 거다. 물론 제 예측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충분히 떨어질 때마다 조금 사주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다.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진짜 진정한 불장은 언제 오냐? 그러면 그거가 좀 궁금하실 거잖아요, 그죠? 진정한 비트코인의 불장이 언제 오느냐? 자, 언제 오냐면 충분히 가격적인 그 조정이 있어야 돼요. 조정. 자, 여러분들 요거 보시면 과거에 올라갔던 거 좀 제가 분석을 해볼게요. 자, 과거에 요때가 언제냐면 2017년입니다. 자, 2017년이고 여기 보시죠. 이렇게 빨간색으로 내려와 있는 게 뭐냐면 이게 가격 변동성이에요. 가격 변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추세 변동성. 그러니까 이게 빨간색으로 떨어진다면 여기 충분한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충분한 조정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충분한 조정. 여기도 충분한 조정 이렇게 있었죠. 그리고 나서 조정 이후에 올라가고 조정 이후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빨간색이죠. 이게 빨간색이라고 한다면 이것도 충분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충분한 조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렇게 가격이 흘러나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박스권을 그릴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가장 패턴이 이상적인 패턴이에요. 이런 식으로 뚫리지 않고 이런 식으로 조정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어느 순간 요렇게 그죠?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비트코인의 흐름이. 그죠? 자, 이때 가격 방어를 못했던 것 그리고 이때 가격 방어를 못했던 것은 이때는 비트코인이 뭐였기 때문에 마이너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인 자체가. 그죠? 코인 자체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크립토 커런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사기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지배적이었어요. 그죠? 지금 여러분도 어때요? 지금은 완전히 3년 전, 4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는
하나의 자산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가격적인 방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약간 나스닥도 여러분들 물론 제가 이걸 나스닥과 비교를 그냥 단순 비교예요. 단순 비교. 네, 단순 비교인데 나스닥도 가격이 갑자기 막 폭락이 나오더라도 언젠가 반등하는 것처럼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도 언젠가는 그죠? 언젠가는 이렇게 수렴 형태의 패턴을 만들고 나서 반등이 나올 것이다. 근데 이게 언제 이 고점을 뚫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연내 안에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까지 가면은 솔직히 2023년이기 때문에 내후년이 되기 때문에 아직 1년 남은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충분한 조정이 좀 있어야 돼요. 빠르면은 올해 하반기. 그죠? 그러니까 진짜 빠르면 올해 상반기도 가능하지만 약간 늦으면 올해 하반기. 그리고 진짜 늦는다고 하면 올해 말 정도에는 무조건 올라갈 거다. 근데 이게 지금 당장 올라가지 않는다고 여러분들 전혀 조바심 낼 필요가 없이 그냥 계속 꾸준히 사시는 겁니다. 계속 꾸준히. 내가 월급을 만약에 뭐 월 300만 원을 받는다면은 그냥 100만 원을 여러분들 은행에다 넣어놓으시는 것보다는 그 돈을 비트코인에 투자하시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젠가 가격이 올라갈 테니까. 그죠? 요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비트코인은 좀 투자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몰빵 투자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비트코인 하나만 사시더라도 내가 만약에 시드가 1억이다라고 한다면 뭐 500만 원 해서 20번씩 분할해서 들어가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올라가더라도 올라가는구나. 떨어지더라도 떨어지는 이런 식으로 뭔가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셔야 비트코인은 좀 장기 싸움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